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1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다 잃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셋집이 신탁회사 소유인 걸 알게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하나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계약 당시에 등기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일단 계약서를 쓰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전세 계약서 쓴 집은 다른 집인 거예요. 이유는 그랬어요. 경매로 낙찰은 받았는데 등기 이전상 서류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라고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연장 계약을 하려고 갖다 봤더니 살던 집이 신탁 등기가 되어 버려 있는 거죠. 계약서를 썼던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그 집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나무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고, 또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을 거래를 하다 보면 공제라는 걸 가입을 하게 되죠. 공제에 사고가 발생하는, 즉 중개사고죠.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게 소유권에 대한 분쟁 사고였습니다. 자, 이 신탁에 관련된 부분도 바로 그 소유권에 관련된 사고였는데요. 일단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축이야. 제가 이 기사 세부적인 사례는 모르겠지만 네. 거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니까 경기도 광주에 보통 빌라 단지들 이런 것들 근래에 많이 지었잖아요. 지으셨죠. 그런 거 중에 사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왜 담보 신탁 걸려 있으면 문제 있다는 거 당연히 알 텐데 소유권 문제 왜 이걸 이렇게 해서 봤더니 계약 당시에 등기가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일단 계약서를 쓰자. 이것부터 말이 안 돼. 말이 안 예, 되지. 아니 이걸 이렇게 받아 썼다는 거에서부터 세입자들이 너무 무지한 거 아니야. 중개업자가 뭐 그렇게 해도 돼라고 했다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과실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빌라 같은 거 또는 다세주택 지는 업자가 집 이쁘게 다 져놓고 집 마음에 들어 이거 계약해요 라고 했더니 아 요건 지금 등기 문제 있으니까 저거 똑같은 집이잖아요. 저걸로 일단 쓰시고요. 나중에 뭐 하면 여기 그때 계약서 다시 쓰시고 여기 들어가면서 뭐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도 새로 지어진 새 집이고 들어가 사는 거고 뭐 등기 새 집이니까 등기하는데 시간 좀 걸릴 수 있고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잘 집 일단은 가격이 쌌으니까 가격이 쌌으니까. 눈이 확 야, 이 집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거주할 수 있다고 뭐 이러면서 좀 혹혹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그 실제 살고 있는 집은 돈은 전세금은 얘가 집 지은 것도 맞고 소유자가 맞는 것 같으니까 좋겠지만 실제 가 보니까 뭐 그랬겠지. 뭐 집 짓는데 돈 빌려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분양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신탁에서 뭐 가져가고 네가 집을 짓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 지어서 파는 돈 이런 것들 채무자들한테 안 줬으니까 우리 신탁 회사에서 뭐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팔아서 수익 뭐 보통 이제 대주단 뭐 이런 데에서 돈 빌려준 데에서 어떻게 나눠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엄원 주인한테 돈을 보증금을 준 낙동강오리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추정이 돼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현상을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인 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보통 PF 대출이라고 해요. 대출을 받아서 짓는데 결국은 땅과 지어질 건물까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걸 PF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F 대출을 하게 되면 담보가액보다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는 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은행에서는 열이면 열 다 신탁 등기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분양하는 땅은 대부분 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신탁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탁회사에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신탁 계약의 범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건물을 다 지어가고 있어요. 지어가고 있고 준공을 하기를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집이 괜찮아요. 이 사람이 지은 거 딱 그렇죠.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거 맞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계약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건물은 등기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거기다가 준공도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한 달 뒤에는 등기도 준공도 떨어질 거고 준공이 떨어지면 등기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이제 집이 마음에 들고 필요하니까 계약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계약하느냐가 늘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잖아. 없어요. 등기가 안 등기가 났으니까. 없어.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분양계약서. 토지 이게 또 문제야. 아. 분양계약서 갖고 확인해서 또 맨날 문제 생기는 게 분양계약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해요. 그냥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건물이 터잡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고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신탁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어진 건물 등기가 나지 않은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누구하고 계약해야 되냐면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왜? 소유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신탁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주인, 현장 지시하는 것도 주인, 부동산 다니는 것도 주인. 왜냐면 신탁회사는 세를 안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하고도 계약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발생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서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게 이중 분양, 삼중 분양 뭐 엄청나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만 빌라 뭐 광주 사례지만 서울에 주상복합 아파트 한복판에서도 이런 사례 있었어요. 그래요? 신탁회사 갖고 있는 물건인데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음. 팔아먹고 그런 사고가 난 사례들도 있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하려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지어진 건물이든 다 지어진 건물이든 뭐든 상관없다. 그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 나와 있는 자와 계약했을 때만이 유효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담보신탁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담보신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위탁자입니다. 즉 건물주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임대차 계약 자체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계약에 기초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백날 받아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즉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계약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라는 얘기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요. 일단 소유자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인 상황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사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를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두 번째 사례, 하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엄한 데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잘 보면
임대인이 중개업소에서 괜찮다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완전 핑계예요. 중개사들이 이 정도를 모르고 계약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중개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을 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집이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자 과연 이렇게 얘기할 공인중개사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봉이니까 그죠? 네. 나는 이게 두 개 사례가 같이 묶인 건 줄 알았더니 사례가 각각 다른 사례구나. 다른 사례였어요. 아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두 개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짬뽕돼서 묶이기도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는 약간 제가 네. 오해가 있었던 걸로.